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로 시작을 할 텐데 홍 전 대표가 이번에도 한국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 비아냥을 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황 대표가 초보 아닙니까? 응? 그 초보에 불구하고 우리가 24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론하면서 몇 마디 했잖아. 탄핵 프레임에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싫다잖아.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이 싫다잖아. 근데 내년에 탄핵 프레임으로 선거 치르면 선거가 되겠냐. 친박 1중대 2중대 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참 제가 속한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접었다. 이 사람들은 점잖아서 투쟁을 못한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투쟁을 하지 못한다. 지은 죄가 많아서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한다.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로까지 추대가 됐지만 패배로 물러났었죠. 물러난 이후에도 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에 총선 출마 지역 관련해서 또 한 번 쓰고 버리려고라고 SNS에 썼어요. 이게 당에 대해서 뭔가 좀 피해의식이 있는 걸까요, 홍 대표가요? 일단 이걸 네 글자로 자가 발전이다 이렇게 지금 정가에서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천 준비도 안 돼 있고 개별적인 의원이나 혹은 전직 의원이나 혹은 개별적인 후보들에게 한 번도 공천을 주거니 말거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먼저 나서서 당에서 뭐 나를 쓰인다 안 쓰인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를 고려하고 고려 안 하고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공천심사, 그러니까 공천심사 준비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 됐고, 위원장도 구성이 안 됐고, 룰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요. 더군다나 TK 지역은 전례적으로 전략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논의돼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먼저 나는 어디 갈 거야라고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뭐 대구 갈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당은 아무런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도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당장 또다시 나를 뭐 어디 딴 데 넣으면 안 돼.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의 진정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에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나는 지금 건들지 마라. 아니죠. 나는 지금 대구 꼭 할 거니까. 대구로 갈 거니까. 대구로 꼭 출마할 거니까. 나 이 공천 주려면 주고, 안 주면 당신들이 손해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창해철 변호사도 비슷하세요? 뭐 경남 창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의 고향이기 어쨌거나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경북 영남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험지 출마라는 이야기는 저는 많이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이번 주에도 그 얘기 했었죠. 맞습니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한번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 또는 백의종군하는 모습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달라진 홍준표를 보고 감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구가 되었건 창녕이 되었건 그게 무슨 감동을 주는 카드입니까? 그런 것을 한국당에서 정치 시인들 보내서 저는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중진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아마 홍 전 대표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분석처럼 이렇게 험지 출마라는 사람들이 좀 얄미운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홍 전 대표의 목표는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총선 이후에는 분명히 당내 지도부 분위기가 요동을 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든다면 지도부 교체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때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서 다시 한번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따라서 이번에는 내가 험지가 아니라 아랫목에서 일단 국회의원 원내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대권을 가져갔던 사람이 우리 정치사에 있었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기일지 몰라도 이럴 때 먼저 과감하게 자신을 던지면서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만 그러면 한국당 지도부도 할 말이 없어져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체급을 가진 사람이 험지로 가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를 뿌릴 한국당 지도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거든요. 과감한 도전, 과감한 모험이 홍준표 전 대표에게 필요한 시점이고 전체적인 보수 진영 전체, 한국당 전체에서도
누구 하나 희생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먼저 중진들과 거물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만 보수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정당 지지율은 잠깐 살펴봤는데 한 조사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황교안 대표 행보를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덕구야 조용히 좀 해. 아빠 맛있는 거 사오셨어요? 이 녀석들. 네, 강아지 덕구는 황교안 대표님이 직접 연기해 주셨는데요. 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형에 나온 덕구가 저예요. 저는 오늘도 꿈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합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오늘을 바로잡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인 황교안이 품은 새로운 꿈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좀 이례적으로 보수 언론들이 오히려 지적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황 대표 스타일이 있었어요. 네. 그동안 지켜봐 왔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론에서 제기를 합니다. 뭐 네. 소통 측근 그룹부터 해가지고 소통 방식. 네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지도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지도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황교안의 노선, 황교안의 독트린은 뭐냔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함께하고 따라가고 지지하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그때그때 옆에 있어달라? 응? 소위 말할로 그냥 계속 그냥 노동력과 그것만 제공해달라. 그럼 누가 거기에 항상 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가죠. 자기의 그 미래, 그 미래의 밝은 미래 이런 것들을 봐야 거기에 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어려운 결정은 또 하지도 않아요. 네. 심지어 세모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나침반이 없다. 스스로에게도 나침반이 없다. 예? 갈 길을 잃었다. 그러다 보니 갈 길 잃고 헤매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두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기만 한다.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최근에 시민, 글쎄요, 이제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설전을 벌이고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좀 마찰을 빚는 모습도 보여졌었어요. 이것도 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공당이 국회에서 정치는 안 하시고 네. 그 저기 목사들이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아니 왜 거기 나가셨는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모독당을 합류하신 겁니까? 그럼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오늘 발표에서는 배제했잖아요. 좀 리더십에 좀 상처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글쎄. 그걸 당에 물어보세요. 그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정식으로. 그리고 발표를 하세요. 최고의 누구에 물었더니 이렇더라. 그렇게 하세요, 정면으로. 대표님이 조금 리더십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리더십이 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황 대표가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그런 비판 많이 했어요. 초선 의원이었다. 근데 사실 황 대표는 초선 의원도 아닌 상태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 또 네. 문재인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두 분한테 그렇게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렇다라는 수식어가 언제나 붙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정치 경력이라는 건 매를 맞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비판을 받아보고 거기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고 경험치가 이런 쌓이는 모습들이 거죠. 사실 쌓이는 것이거든요. 네. 아까 그 모습 황교안 대표에게 시민이 지나갈 때
발언했을 때 대응하는 모습 이것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사실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고 인간적으로 또 그런 그 인간성 속에 어떤 진정성이 있다. 발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그 바탕 속에서 사실은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커가는 과정인데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황교안 대표가 100일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기회가 많았어요. 어떤 기회? 황 대표한테는 칼이 2개가 있다 저는 늘 주장했거든요. 하나의 칼은 사실 상대 당이나 혹은 집권 여당한테 향하는 칼, 하나의 칼은 메스, 즉 지금 당을 수술해야 되는 칼. 그런데 앞에 칼은 많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휘두르는 것만큼의 지지율은 받았어요. 그런데 지지율의 정체는 2번째 칼, 즉 메스, 자신의 상처를 도려내는 그 칼을 언제 사용할 것이냐를 늘 지켜봤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수 언론도 지금 오늘 비판 기사가 나왔다는 게 그 지켜본 상황 속에서 칼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신 결단력의 부분이 바로 거기에 동원돼야 된다. 아픈 부분을 아프게 정말 도려내야 되고 아까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답변 같은 것 있잖아요.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주저한 것을 황 대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황 대표는 가장 힘든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생활 패턴과 관련해서 이건 김주혜 변호사님. 이게 고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10시에 취침을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서. 근데 정치인들은 밤에 사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활동은 제대로 하는 것이냐 또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정치할 때 그 측근들이 하는 불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안 대표가 저녁 6시에 칼퇴를 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정치인이. 네, 정치인이. 이제 그런 어떤 불평불만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뭐 저녁 10시에 딱 잠에 들어서 뭐 3시에 기상을 한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는 매우 훌륭한 그런 부지런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이 시간을 자기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남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 어떤 자기의 패턴대로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중들의 소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또 어떤 여당과의 화합 뭐 이런 거에 대해 반응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봤지 뭐 색소폰도 불고요. 그다음에 뭐 인형극도 참여하는 것처럼 어떤 굉장히 보여주기식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충분히 자신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닦은 다음에 어떤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잠깐 이벤트성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할 만한 그런 행보는 별로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정치 초보는 저는 맞다. 그 평가는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문종 대표도 옆에서요. 좀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이제 정치는 안 해본 사람은 왜 정치를 잘 모르고요. 또 한국당 안에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경원 당 다르고 황교안 당 다르고 또 탄핵에 찬성한 사람 다르고 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던 사람들 얘기 다르고 이렇게 얘기가 워낙 다른 얘기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백과장명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할 때마다 그것이 들쑥날쑥해서 한국당을 지지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한국당을 지지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구난방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겁니다. 중구난방이다. 황교안당, 나경원당에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장해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얘기를 감안해서 들어야 됩니까? 굳이 그대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문종 대표의 정치 행보와는 별개로 이 조언 자체는 좀 의미 있는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추구했던 리더십, 아마 통합의 리더십일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수 통합의 첫 번째 선두주자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문연대 하나로 뭉치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쪽도 뭉치고 우리공화당 세력도 뭉치고 어찌되었건 최대한 당내에서 좀 화합을 도모하려던 시도가 지난 9개월가량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유권자들은 그런 식의 통합형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황 대표가 분명한 노선을 정하고 치고 나갈 때 그 과정에서 물론 잃어버리게 되는 세력도 있겠죠. 이를테면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은 중도 보수 인사들과 손을 잡으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은 한국당과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모두가 황교안의 색깔은 무엇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 칼날을 딱 정하고 치고 나가서 그 부분으로 승부를 보면 처음에 반대하면서 떨어져 나갔던 세력도 결국에는 총선이나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힘을 것이다. 하나로 모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통합을 이제는 추진해야 될 때다. 더 이상 이도 저도 아닌 좋은 게 좋은 통합의 방식으로는 선거 이전에 계속해서 자고 우면 그리고 분열의 목소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